유럽의 도시와 한국의 도시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도시 구조상 가장 크게 다른 건 광장의 존재와 그 쓰임새일 것입니다. 유럽의 도시는 한마디로 광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우리는 줄곧 길이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광장의 역사가 굉장히 짧을 뿐더러 사용하는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유럽 광장의 원류는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있었던 아고라입니다. 산 위의 아크로폴리스가 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라면 산 아래의 아고라는 인간 세계의 중심지였죠. 죽은 사람은 산 위에서 살고 산 사람은 산 아래에서 사는 우리와 비슷하다고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답게 아고라엔 온갖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을 하고 민회도 열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니 당연히 시장도 이곳에 열려 상거래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의 아고라는 로마 시대가 되어선 포럼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인들은 수많은 길을 냈는데 길이 좌우로 교차되는 지점마다 대개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열줄을 세워 포럼의 경계선을 표시했지요. 그리스의 아고라와 로마 초기의 포럼은 대부분 네모반듯한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광장을 스퀘어라고 부릅니다. 물론 역사가 진행되면서 광장은 점차 부채꼴, 마름모꼴, 삼각형, 타원형 등 온갖 모양으로 변화해갔지요. 하지만 유럽의 도시에 광장이 본격적으로 들어선 것은 중세 때부터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확장과 맞물려 있습니다. 11세기에 들어서 십자군 전쟁 등으로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잦아지게 되었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경제력도 커져갔지요.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많은 도시가 생기게 되었고 따라서 광장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광장을 중심으로 발달했다지만 엄밀히 말해서 광장은 교회가 중심이었으니 많은 경우 사실상 교회가 도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의 설명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선 누군가가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교회를 짓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유현준 교수에 의하면 성당 같은 대건축은 주로 돌로 짓게 됩니다. 그러려면 돌을 다듬고 건축 자재를 쌓아둘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주로 성당 앞의 드넓은 빈터입니다. 돌로 큰 성당을 짓는 건 수백 년이 걸리는 대공사입니다. 따라서 성당 주변으로 인부들을 위한 숙소와 식당 등도 들어서게 됩니다. 마침내 공사가 끝나면 숙소와 음식점 건물은 그대로 남게 되고 대신 작업장은 비워져 자연스럽게 광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덧붙이자면 성당은 신의 권위가 잘 드러나야 하므로 그 앞을 비워 어디에서든 잘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은 완공전이라도 실내 예배당만 만들어지면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하는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광장엔 동네에서 유일한 작은 분수나 우물을 두었습니다. 물을 길기 위해서라도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가야 했습니다. 이곳에서 마치 우리의 옛 우물가가 그랬듯 동네 사람들에 대한 뒷담화를 포함한 온갖 정보가 교환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니 상업시설이 광장 주변에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마다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게다가 지배층들이 이 요지를 놓칠 리가 없지요. 광장을 둘러싸고 시청이 들어서고 길드 조합이 자리하고 귀족들의 저택까지 한 모퉁이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완성되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광장이 있는 중심 지역은 지배층이 차지하고 그 뒤편으론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일반인들의 집들이 자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어를 위한 성벽을 빙 둘러세워 도시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성벽은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됩니다. 유럽의 화약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점차 이 성벽을 철거하게 되는데 그 덕에 오히려 도시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복제하듯 또 다른 블럭에 수백 년에 걸쳐 교회를 세우고 돌작업터가 광장이 되고 그 주변으로 시장이 들어서고 관공서가 자리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가 확대되었습니다. 광장과 광장은 여러 갈래의 골목으로 이어졌고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들이 빽빽하게 빈 공간을 채웠죠. 그런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를 거치면서 유럽의 광장은 좀 더 커지고 좀 더 화려해졌습니다.
피렌체의 시뇨리아 광장이 그 대표인데 기념비와 통치자의 동상이 세워지고 예술적인 분수와 조각품이 광장을 장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그 지역 명문 세가의 헌납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늘 이들을 옥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으니 부자가 전당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입니다. 교회는 이 구절을 적절히 이용해 부자들에게 교회 종탑은 물론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지역 시민들에게 기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유럽의 도시에 광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폐쇄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유럽의 오래된 집들은 거의 대부분 골목의 경계선에 바짝 붙여 지었습니다. 외부로는 창을 가급적 작게 내고 큰 창은 주로 건물 내부의 중정 방향으로 냈지요. 이런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 마치 전체가 거대한 담장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일부 지역에선 창문에 붙는 세금 때문에 어떤 곳에선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적의 침략에 대비해 도시를 마치 요새처럼 만들려는 이유가 큽니다. 도시 전체가 이런 집들로 가득하면 도시인들은 숨 쉴 공간도 없고 함께 쓸 공적 공간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련한 게 광장입니다. 숨막힐 것 같은 도시의 폐쇄성을 그나마 광장을 통해 완화한 것이죠. 어쨌든 유럽의 역사에서 광장은 결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축제도 즐겼습니다. 격동의 시대엔 혁명의 무대였고 단두대로 목을 자른 한풀이 장소였고 때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주주의를 꽃피운 곳도 광장이지요.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전통집은 길을 따라 집을 짓되 길의 경계까지가 아니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나 집을 앉혔습니다. 집에서 길까지의 공간은 마당으로 삼았죠. 이 마당으로 이웃이 쉽게 드나들면서 마당이 광장의 역할을 일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생기면서 자기 땅을 구분짓기 위해 마당과 길이 만나는 지점에 담이나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밖에서 아니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되게 낮았죠. 이는 집안에서 집 밖을 내다보는 시선을 중시했던 착용 문화의 영향일 것입니다. 어쨌든 폐쇄적인 유럽의 집들과 달리 우리의 집들은 이런 식으로 타인에게 시각적으로 물리적으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럽의 도시에 비해 광장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오랫동안 인구 밀도가 낮은 농경사회였지요. 중앙집권제가 일찌감치 정착한 덕에 유럽에 비해 내부 전쟁도 거의 없었고요. 그만큼 방어를 위한 성벽 도시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 그에 따른 광장도 발전할 여지가 적었던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장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사실상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입니다.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된 5.16 광장이지요. 수백 년의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유럽의 광장과 달리 권력자의 명령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전형적인 관치 광장이었습니다. 사실상 5.16 광장의 쓰임새는 박정희 정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군사 퍼레이드 뿐이었습니다. 이후 차도를 막아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지만 유럽과 같은 일상 공간이나 문화 공간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건축학적으로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사람들은 잘 건너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광장도 광화문 광장도 6차선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인 섬 같은 곳이죠. 무엇보다 광장을 둘러싸고 기념품 가게나 술집, 카페, 식당 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래 머무를 텐데 우리의 광장은 앉아있을 벤치조차 없는 참 심심한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치 집회나 시위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럽 광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긴 역사를 볼 때 광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은 시장과 공론의 장입니다. 하지만 유럽인들도 더 이상 광장의 시장에서 장을 보지 않습니다. 의견을 나누기 위해 더 이상 광장에서 직접 만나는 일도 없습니다. 마트나 온라인몰, SNS가 이미 광장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더 흐르면 광장이 야외 주차장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역사를 써온 광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오랜 도시들은 대부분 중심지일수록 길이 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도 사람이 다니는 길도 모두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과 말과 마차가 드나들면서 반들반들해진 이 돌길은 유럽의 도시들을 더 고풍스럽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보기는 좋아도 여행자들에게 돌길은 은근 불편한 점들이 여럿입니다. 오래 걸으면 발바닥도 아프고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으며 특히 무거운 여행 가방을 끄는 데는 최악입니다. 현지인이라고 불편하지 않을 리도 없습니다. 도로가 시끄럽기도 하고 승차감도 나쁘고 타이어도 빨리 갈아야 할 테니 말입니다. 게다가 도로 유지비도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유럽인들은 여전히 수백 년 전에 깔린 돌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편함을 감수할 만한 돌길의 장점이 무엇이길래 그런 걸까요? 돌길의 원조는 단연 로마인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는 로마도 처음은 미약하여 소금 장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상권이 확대될 때마다 로마는 소금을 실어내기 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소금으로 부강해진 로마는 기원전 4세기에 신속한 군사이동과 보급품 운송을 위해 전차 2대가 엇갈려 지날 정도로 소금길을 확장하고 그 위를 판판한 돌로 덮었습니다. 이게 소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길이죠. 유럽 전역의 로마인들이 만든 길이 무려 30만 킬로미터나 되었습니다. 길과 길이 만나는 주요 교차점마다 새로운 도시가 생겼는데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파리, 런던, 빈, 켈른 등입니다. 이 주요 도시와 로마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는 모두 돌로 포장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무려 8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사실 길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대략 본격적으로 마을을 이루면서 한 만년 전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다른 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길을 사회적 인프라로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었다면 국가 전체가 나서 유럽 전역에 도로를 내는데 그토록 오랫동안 진심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5세기엔 로마가 망하고 중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는 도로에서도 암흑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로마가 거의 1000년 동안 발달시켜온 도로 건설 기술이 순식간에 쇠퇴했습니다. 중세의 유럽은 기본적으로 장원 경제였습니다. 즉 장원 내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했죠. 게다가 각지의 봉건 영주가 생사 여탈권까지 갖는 지방분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교류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니 새 도로를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적의 침입에 이용될까봐 희미하게 남아있던 로마의 도로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자 장원을 제외한 땅들은 거대한 밀림이 되어갔습니다. 길도 없고 인적도 없는 숲은 그야말로 공포의 세계였습니다. 숲에 버려진 아이들인 헨젤과 그레텔이나 숲속의 의저 로빈후드 등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공포의 숲이 다시 열린 건 11세기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이교도들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이에 격분한 곳곳의 봉건 영주들이 너도 나도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이동하려면 숲을 베어 길부터 내야 했죠.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지만 이렇게 길은 부활했습니다. 마침 전쟁의 영향으로 상업 발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세말 유럽 전역에 인구 2000명 이상의 도시가 3000여 개나 되었어도 이를 연결하는 길은 로마 수준에도 한참 떨어질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는 순식간에 진창길이 되었죠. 그러다 유럽의 도로와 도시가 본격 재정비된 건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된 16세기부터입니다. 문예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역 증가는 물론 인적 교류가 크게 늘면서 마차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게 큰 요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물건을 실은 마차가 다니기 위해선 판판한 도로가 꼭 필요했죠. 게다가 18세기엔 산업혁명으로 물동량이 폭증했고 영국과 프랑스가 진전된 도로 포장법을 잇따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엔 좀 더 일렀던 파리를 비롯해 로마와 런던이 골목까지 돌로 포장되었고 점차 유럽의 다른 도시들도 돌길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인구도 마차도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니 그 어느 곳보다 도로 포장도 먼저인 게 당연했습니다. 각종 자갈이 도로 포장용 소재로 가장 인기였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어 비용이 싸게 먹혔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갈이
당시 가장 주요한 교통수단인 말에 최적화된 소재라는 점입니다. 돌길은 모래길과 달리 말이 미끄러지지 않아 훨씬 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돌은 말의 견인력, 즉 마력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도로를 포장한 도로의 자갈은 4인치, 즉 10cm의 크기가 표준이었습니다. 말의 발굽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이 되면 도로 포장의 제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스팔트죠.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사용된 아스팔트는 편안한 승차감과 빠른 속도감으로 이후 도로의 압도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유럽에서도 제법 많은 도시가 도로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유행과 효율에 맞춰 아스팔트를 깔았죠. 그렇지만 20세기 중반이 되어서 많은 고도들이 다시 아스팔트를 뜯어내고 돌길을 부활시켰습니다. 특히 오랜 건물로 가득한 구시가지와 광장 대부분이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죠. 뒤늦게 돌길의 효용성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돌길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자동차의 진동을 감소시켜 오래된 건물들을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철로와 비슷합니다. 철길에 깐 자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중 하나가 열차가 달릴 때 발생하는 진동을 줄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갈이 진동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수백 년 된 유적이 가득한 유럽의 유명 도시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진동으로 인한 고건축의 미세 균열입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도로는 빠르게 지나는 자동차의 진동이 고스란히 건물에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돌길은 자갈 깔린 철로처럼 진동을 흡수하거나 분산시켜주고 자동차의 속도를 억제해 진동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 전통의 돌길을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2차 대전 후 파괴된 도시복구 과정에서 돌길 대신 아스팔트를 깔았던 유럽의 도시들은 바로 반쪽 복원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옛 건물과 대조적인 새 아스팔트가 고풍스러운 도시 특유의 레트로한 매력을 반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실용적인 아스팔트보단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돌길이 건축물들과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유럽인들에게 일어났죠. 최근엔 다양한 패턴과 무늬를 연출하는 돌길과 돌 특유의 질감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탁월한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자의 안전성입니다.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달리 울퉁불퉁한 돌길에서 운전자들은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줄면 그만큼 보행자의 안전은 당연히 높아지죠. 승차감이 좋지 않은 길은 운전자가 피할 테니 자동차 통행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돌길 달릴 때의 큰 자동차 소음은 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오기도 하니 아스팔트보다 안전한 건 여러모로 분명합니다. 돌길은 아스팔트 길보다 내구성이 길다는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깨진 돌은 그 부분만 다른 돌로 교체하면 되니 보수도 간편한 편입니다. 서로 수명이 다했다 해도 자연 소재라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도 매력입니다. 배수도 아스팔트보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아스팔트는 물이 고이지만 돌길은 돌틈 사이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면 물이 한 번에 흐르지 않아 도시 침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효율을 우선하는 미국은 아스팔트가 개발되자마자 유럽과 달리 조금의 미련도 없이 얼마 되지 않은 돌길을 걷어치워 버렸습니다. 우린 아예 흙길에서 바로 아스팔트 길로 전환돼 돌길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운치 있는 이 돌길의 감성을 좋아하는 저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서로 그런 경험이 있더라도 미국 이상으로 효율을 숭상하고 약간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요즘 세태를 볼 때 우리 역시 돌보단 아스팔트를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럽의 매력은 아무래도 도심을 가득 채운 옛 건축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시가 건물과 건물, 집과 집 사이가 바늘 한 개 들어갈 틈도 없이 다닥다닥 붙여 지어졌죠. 우린 물론이고 유럽인들이 건너가 만든 미국과도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런던, 파리, 로마 같은 유럽의 오랜 도시에선 여러 개의 건물이 마치 한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대한 장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을 도로에 최대한 바짝 붙여 지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소음 같은 공해가 더 심할 텐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도시는 아시아나 미주보다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인구 밀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유럽의 도시는 왜 이런 형태가 되었을까요? 유럽은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도시가 위축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곳곳에 새 나라가 자리 잡던 때라 정치 사회적으로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면서 오랜 세월 평화를 누리게 한 박스로마나는 깨지고 대신 혼란의 시기가 온 거죠. 게다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이슬람이 사실상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장원제가 중세의 지배적인 사회체제가 되면서 유럽의 도시는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러던 유럽은 로마 멸망 후 500년이 지난 11세기가 되어서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게르만의 이동은 멈췄고 이슬람의 약화로 지중해를 되찾았으며 온화해진 기후 덕에 농업이 발전해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폐허가 됐던 과거의 도시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도시는 그 이전과는 성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십작은 원정을 계기로 무역과 상업이 꼽히면서 농민이 아닌 상인이 도시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세 도시들은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차로와 강 주변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역에 유리한 곳이 곧 도시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어 15세기 중세 말엔 인구 10만 명이 넘는 콘스탄티노플과 파리, 5만 명이 넘는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런던 같은 대도시를 비롯 유럽 전역에 3천여 개의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다고 중세가 태평성대였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세 중반까지는 바이킹이 수시로 몰려와 해안 도시들을 약탈했고 영주들 간의 전쟁도 끊임없었으며 도적대까지 들끓어 힘겹게 일궈놓은 상업 기반을 한꺼번에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은 높은 담장을 둘러 요새화해야 했습니다. 이 안에 상인의 집과 이들이 주문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의 가게, 상인들의 조합인 길드, 상인들의 교육을 뒷받침할 시청, 장사하다 보면 가끔 회계도 해야 할 교회 등이 빽빽하게 자리한 중세 특유의 성벽 도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세우고 해자를 파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넓은 땅도 있어야 하고요.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왕과 부유한 귀족밖에 없지요. 원래 도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이 시기엔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가 금못지않게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즈니스 감각은 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은 도시가 수익성이 매우 좋은 사업이란 걸 알았습니다. 이들은 도시 내의 집과 상점에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었고 시장에서 팔리는 물건엔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며 도시를 드나드는 외지인에겐 성문 앞에서 통행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 도시 입장료를 톨이라고 했는데 어딘가 익숙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도시 비즈니스는 장원에서 농로를 두고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수입이 좋았습니다.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왜 유럽의 집들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벽과 해자는 인구가 많아진다고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성벽 내의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은 집과 건물을 두어야 했습니다. 벽을 붙여 짓는 것만큼 토지와 공간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벽 2개 세울 걸 하나만 세워도 2개의 집이 되니 무척 경제적이기도 했습니다. 상인과 장인들을 많이 유치하면 할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이니 왕과 귀족이 이를 마다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시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인들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시장이 커질 테고 물건을 만들 장인도 여러 둘 수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도시를 누리는 적과 맞서 싸울 숫자도 많아지니 더 안전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 구조를 보면 우선 한가운데에 시장이 설 광장을 두었습니다. 물건이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광장과 성문은 넓은 일직선 도로로 연결하고 광장 바깥은 좁은 도로로 여러 겹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광장과 가까운 도로 양옆엔 귀족과 부유한 상인의 집을, 중심에서 먼 곳엔 장인과 하층민의 집을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귀족의 집이든 하층민의 집이든 건물 2개가 빈틈이 없을 정도로 붙은 합벽 건축인 건 마찬가지였죠.
거듭 말하지만 중세 도시의 기본은 방어입니다. 집과 건물이 모두 맞붙은 합벽 건축으로 좁은 골목은 미루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침입한 적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변변한 난방시설이 없던 옛날엔 이렇게 집을 이어붙이면 단열에도 좋았습니다. 성벽 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집들은 합벽이 많았는데 이는 세금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도시를 만든 왕과 귀족은 한때 집의 전면 크기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자 도시민들은 전면은 좁고 안쪽으로 긴 집을 지어 대응했습니다. 대신 집 뒤쪽에 정원을 두거나 중정을 만들어 프라이빗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집을 도로에 최대한 붙여 지어야 했습니다. 마당을 두어 도로 쪽을 개방하는 우리와 사뭇 다르죠. 당시엔 자동차가 아닌 말과 마차가 다니는 게 고작이었으니 지금 같은 소음은 걱정할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열강의 식민지를 경험한 싱가포르, 베트남 등도 그 영향을 받아 이런 건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창문의 숫자를 세어 세금을 걷었는데 도시민들은 창문을 막거나 옆집 벽을 합쳐 아예 창문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도시들엔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운하의 도시인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같은 듯 조금 다릅니다. 암스테르담에선 물길이 곧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집과 건물이 입구가 수로에 접하도록 땅을 아주 작게 나누어 바짝 붙여 지었습니다. 그래야만 집에서 나오자마자 배를 탈 수 있었죠. 네덜란드에선 도로가 아닌 물에 접한 크기에 따라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도시 안에 많은 사람이 몰려 살게 되자 치명적인 문제점들도 드러났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없던 중세 도시들에선 걸핏하면 전염병이 돌아 도시 전체가 공동묘지가 되는가 하면 17세기의 런던처럼 한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대화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벽을 맞대고 있다 보니 생길 수밖에 없는 벽간 소음은 애교 수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점점 더 많아졌고 도시의 인기도 더욱 커져서 웬만한 사람은 성 안에 사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성곽 도시들은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 세금도 엄청나 일반 시민들은 성 바깥으로 밀려나야 했습니다. 갈수록 성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은 부자들 뿐이었죠. 자본가 계급을 뜻하는 부르주아가 바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나중엔 인구가 폭증하면서 더는 성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도시가 많아졌습니다. 중세처럼 적과 도적대가 성 너머로 군침을 삼키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피렌체, 오스트리아의 빈처럼 여러 중세 도시가 아예 성을 허물어 그 자리에 순환도로를 만들고 도로를 따라 더 많은 집과 건물을 지어야 했습니다. 성벽이 사라지자 길게는 수백 미터씩 연결된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됐고 이게 지금은 유럽으로 여행자들을 이끄는 독특한 매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럽 여행 중 화장실 찾아 산말리를 안 겪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거리는 물론 지하철역조차 대부분 화장실이 없으니 유럽 여행은 곧 화장실과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렵사리 찾은 화장실은 여지없이 유료입니다. 심지어 커피 마시러 간 카페도 밥 먹으러 간 레스토랑도 쇼핑하러 들어간 백화점도 사용료를 요구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편함은 여행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코로나 때 폐쇄된 화장실이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아 더욱 화장실이 부족하게 됐다고 불만이 대단합니다. 독일 방송국인 MDR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려 80%가 도심에서 화장실 부족이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리현상을 참기 어려운 노인과 여성, 어린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큽니다. 화장지가 제공되는 곳은 1유로, 즉 1,400원 정도 내야 하니 경제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죠. 부자 나라도 많고 복지도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은 왜 화장실만큼은 인심이 야박한 걸까요? 우선 유럽인들은 화장실이 없는 환경과 유리화에 익숙하다는 점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유럽은 도시 전체가 거대한 화장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물론 집에도 화장실이 거의 없어서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남녀 불문 거리에서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비만 오면 똥물이 강을 이루어 하이힐조차 아무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기부인을 업어 도로를 건너주는 작업도 있을 지경이었습니다. 2층에선 수시로 요강에 담긴 배설물을 거리로 내버렸기 때문에 이를 피하거나 옷을 가리기 위해 우산과 망토가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유럽에서 수세식 화장실의 역사가 매우 길다는 점입니다. 민호화 문명이 꼽혔던 그리스 크레타 섬엔 기원전 2000년경의 수세식 화장실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좌변기인 도리자에 앉아 이를 보면 배수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배설물을 씻어냈으니 누가 봐도 완벽한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냄새 문제가 해결되자 화장실은 실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킨 로마 제국은 정말 완벽한 화장실 문명국이었습니다. 도시에 설비된 상하수들을 이용해 각 가정의 화장실까지 수세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4세기의 로마 시내엔 무려 400여 개의 공중 화장실까지 두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망하면서 화장실 문명이 중세 유럽에서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지배 이념이 되면서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는 금욕주의가 강요되면서 부터입니다. 졸지의 로마의 목욕 문화는 알몸이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여 제약시되었습니다. 이는 유럽의 청결과 위생에 급속한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목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중세의학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목욕을 멀리한 유럽인들의 몸에선 심한 악취를 풍겼고 이를 가리기 위해 향수가 나왔지만 매해 발생하는 전염병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목욕이 없어지자 실내 화장실도 사라져갔습니다. 16세기 초의 종교혁명이 결정타였습니다. 구교와 신교 간의 일종의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유럽인들은 몸에 물이 닿는 것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정은 물론 궁전까지 화장실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곧 유럽의 도시들은 오물천지가 되어갔습니다. 방이 700여 개나 있고 왕과 귀족 등 5천여 명이 모여 살던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하나 없던 것도 이런 이유가 한몫했죠. 유럽의 화장실 유료화도 오래되었습니다. 서기 74년 로마는 잦은 전쟁과 콜로세움 건설 등으로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고심하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는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사용료를 걷기로 한 것입니다. 동시에 황제는 화장실 외의 곳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에게는 벌금을 아주 무겁게 해 이중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이에 많은 로마인이 냄새나는 화장실 유료화는 황제답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하자 돈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어 토일렛도 화장실의 유료화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볼일이 급하면 사람들은 뚜아를 외쳤습니다. 그런 망토를 두른 사람들이 나타나 큰 통을 내주는데 뚜알은 바로 프랑스어로 망토를 뜻했죠. 거기에 앉아 큰 일을 보는 동안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이 망토로 가려졌습니다. 이 이동식 유류 화장실인 뚜알이 영국으로 넘어가 토일렛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의 부재와 화장실의 유료화라는 오래된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현실적인 갖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문제입니다.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들엔 2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수두룩합니다. 골목은 보통 복잡하고 협소하죠. 무척 단단한 돌로 지어진 집들도 많습니다. 이 건물들은 대개 도시계획법과 건축관련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새로 화장실을 만들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공사비가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게 되죠. 게다가 물의 석회 성분이 파이프를 막기 때문에 배관 교체도 자주 해줘야 합니다. 화장실 유지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도심의 화장실을 늘리는 게 어렵거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료화를 시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서울이나 부산 한복판이 조선시대 건물로 가득했다면 화장실 부족 문제로 곤욕을 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인식도 우리와 유럽은 대체로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화장실은 공공시설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유럽에선 이용한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용자 부담 원칙이 분명한 편입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해선 돈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선 돈도 받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여성을 마담 삐삐라고 합니다. 대개는 기계식이지만 간혹 마담 삐삐가 보이면 그나마 화장실이 깨끗할 것이라 오히려 안심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선 실제로 화장실이 하나의 비즈니스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대도시에선 민간업체가 화장실을 만들거나 운영,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상당히 깨끗하게 유지되지만 대신 요금이 꽤 비쌉니다. 유럽에선 화장실에 수도꼭지를 떼어가거나 세면대를 부수는 등 기물 파손도 자주 일어나 사설업체 관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선 노숙자 증가가 화장실 증서를 막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화장실을 점거하고 더럽힐 것이 분명하므로 이런 공간을 애초에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이 마약을 하거나 거래 장소로 이용되거나 무엇보다 성범죄의 온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개인업체나 일반 건물의 경우 선의로 화장실을 개방했다가 범죄가 일어날 경우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화장실 인심을 각박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유럽의 화장실이 부족한 것은 다양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행자들이야 스치듯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현지인들은 매일매일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유가 아무리 많다 한들 화장실 부족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까요? 그 많은 세금을 어디에 쓰길래 이런 원초적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는 점과 함께 유럽은 서비스의 사막이라는 비아냥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기두 모파상은 에펠탑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자주 점심을 먹었습니다. 파리에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얼마나 고층 건물을 싫어하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여행을 가봐도 바로 알 수 있고 통계를 보면 더 확실합니다. 유럽은 세계 인구의 9.6%를 차지하지만 GDP는 21%로 2배 이상 많습니다. 이렇게 부유함에도 유럽의 고층 빌딩은 전 세계의 3%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고층 건물이 적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고층 건물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높아야 고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국제 건축 기준에 의하면 고층 빌딩은 보통 35m 이상의 높이를 가져야 합니다. 층수로 따지면 대략 10층이죠. 이 높이가 되면 안전을 위한 구조공학, 엘리베이터 설치,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방지 설비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10층은 귀여운 수준이죠. 현대에서 고층 건물로 인정받으려면 높이가 150m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약 40에서 50층이 되는 건물이죠. 미국 시카고의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학회인 CTBUH 통계에 의하면 이런 고층 빌딩이 전 세계에 7,212개나 있습니다. 이 중 유럽엔 200개가 조금 넘죠. 유럽 다 합해봐야 281개의 한국보다도 적습니다. 그나마 유럽의 고층 건물은 이스탄불, 모스크바,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의 5개 대도시에 거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외의 유럽 도시에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단 한 개도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상당수입니다. 유럽에 이처럼 고층 빌딩이 드문 이유를 알기 위해 잠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유럽 문명의 모태는 그리스 로마죠. 그중 도시는 그리스의 폴리스가 그 기원입니다. 산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 때문에 작은 규모의 자치 도시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죠. 폴리스의 중심은 신전인 아크로폴리스와 광장인 아고라입니다. 로마와 중세를 거쳐 유럽의 도시가 꽃피운 르네상스 때에도 중앙을 차지한 건 성당과 광장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곳에서 뻗어나간 여러 골목을 따라 관공서, 상인조합, 주택 등이 가득 들어서게 됐죠.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 유럽 도시에서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유럽의 도시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많은 유럽 도시들이 르네상스 때 만들어졌으니 적어도 역사가 500년입니다. 이는 곧 유럽의 웬만한 도시들엔
500년이나 된 인류문화유산급 건축물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로마,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쾰른, 빈 같은 도시는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으니 지난 2000년간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건축 양식이 이 도시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 역사와 고층 빌딩이 무슨 관계일까요? 고층 건물이 처음 선보인 건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입니다. 10층짜리 건물인 홈 인슈어런스 빌딩이 그 시초죠. 당시 시카고는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교통허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주거지와 상업공간, 사무실 등이 태부족했습니다. 마침 건물의 무게를 견딜 건축 공법과 엘리베이터가 발명된 덕에 고층 건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현재 4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나라를 보면 중국,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입니다. 하나같이 인구 급증과 짧은 시간 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겪은 나라들입니다. 모두 시카고와 같은 공간 부족 문제를 겪었고 모두 시카고와 같은 고층 빌딩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수백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도시 인구가 증가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한 공간은 성벽을 부수고 그곳에 새로운 교회와 광장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피렌체나 빈처럼 많은 유럽 도시가 그렇게 성장했죠. 성벽이야 르네상스 이후 대포가 흔해지면서 방어용으로 쓸모가 없었으니 별 문제 없이 허물 수 있었습니다. 인구 급증이 없으니 이 웅장한 건물을 굳이 허물고 고층 빌딩을 건설할 이유 자체가 유럽엔 없었던 셈입니다. 사실 유럽 도시도 미국처럼 고층 빌딩이 가득 찰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2차 대전 직후죠. 복구를 앞둔 유럽은 미국의 개발 방식인 빌딩을 받아들일 것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로 인해 당장은 공간 수요가 크지 않았고 이를 감당하기엔 경제적인 어려움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유럽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자존감 회복이 중요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유럽인들은 결국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이 담긴 오래된 건물들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성스러운 교회와 대성당을 되살리는 것은 큰 상처를 입은 유럽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빌딩의 실용 대신 종교를 통한 치유와 힐링을 선택한 셈입니다. 여기엔 은근한 문화적 경쟁 심리도 작용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높은 건물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고딕식 대성당과 절대 군주의 권위를 드러내는 많은 궁전이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건너온 이주민들은 본토 문화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콘크리트와 철골을 이용해 유럽보다도 훨씬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죠. 이에 열광에 너도 나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짓다 보니 뉴욕과 시카고의 마천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럽에 대한 미국의 열등감을 높이로 반전시킨 게 고층 빌딩입니다. 미국은 이를 현대적인 혁신과 진보의 상징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낡은 사회체제로 깎아내렸습니다. 반면 유럽은 고층 빌딩을 저급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럽인들은 건물이 단순히 기능적일 뿐 아니라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은 초고층보다는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눈높이 정도로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소위 브뤼셀화 현상을 겪으며 이런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20세기 중반 벨기에의 브뤼셀은 사실상 EU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구를 위해 여러 역사적인 건축물을 철거하고 현대적인 고층 건물을 지었죠. 이 때문에 브뤼셀은 유럽의 문화유산과 정체성을 파괴했다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브뤼셀을 교훈 삼아 이후 유럽에선 아주 엄격한 건축 규정이 각 도시마다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뮌헨에선 1980년대까지 교회보다 높은 건물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는 지금도 시내에선 12층 이상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런던은 더합니다. 새로운 건축물은 어디에 있든 세인트폴 대성당, 빅벤, 웨스트민스터 궁전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려선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전통적인 건축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세 유럽의 고딕교회, 시카고와 뉴욕의 마천루 등 크고 높은 건축물은 일종의 과시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아 올린 바벨탑도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우리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가 바벨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의 세 번째인 중국 상하이 타워, 두 번째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메르데카 118, 무려 163층으로 가장 높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가 모두 국가적인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경쟁의 산물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이런 순위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선진국이라 따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럽 도시의 미래는 어떨까요? 고층 건물에 부정적이던 유럽의 태도도 이젠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상자 같던 고층 빌딩이 21세기 들어 세련된 디자인의 독창적인 건축물로 변화하면서 붙어입니다. 물론 아직은 역사적인 건축과 현대적인 건축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라데팡스,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처럼 도시 미각의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을 따로 두고 있죠. 유엔 전망에 따르면 유럽에서도 도시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래된 건물로 가득한 도심에도 고층 빌딩이 하나둘씩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역사적인 건물을 잘 보존해 많은 관광 수익을 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인들은 전통 건축과 현대 건물의 부조화로 문화적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걸 크게 경계해왔습니다. 앞으로 유럽이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저층 스카이라인의 아름다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궁금합니다.